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번외편의 마지막 시간 대한제국편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준비한 이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은 이게 좀 조선의 개국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라진 이 그 시기까지를 좀 다루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1897년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했던 바로 이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편에 우리가 좀 알아봤던 이 세조 정치 그 이제 이후부터 이 좀 대한제국이 좀 성립하는 요 시기까지의 좀 이 역사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시간은 짧은데 다른 거에 한 30년 정도 되죠. 1863년인가 철종이 죽어요. 이제 마땅히 임금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찾다 이제 사도세자 후손의 양자, 또 철종하고 고종하고는 한 17촌이라는데 그 찾아가지고 그 고종이 왕에 오르고 실제 실권자는 그 대원군하고 효명세자빈이었던 신정왕후 조씨, 그 조대비라고 불리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개혁을 했어요. 그런 개혁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이제 서양 배도 뭐 출연하고 하던 와중에 이제 그 개항이 안 되고 1876년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교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른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때부터는 사실 뭐 조선의 사정이 어떠냐보다는 한반도를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열강들이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었는데, 근데 뭐 내부적으로는 뭐 그게 가장 큰 사건은 1894년에 통합혁명하고 이제 청일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야, 너네도 청나라한테 벗어나란 말이야. 너네도 그냥 황제국 해. 이렇게 한 게 대한제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겉 모양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조선이 조공국, 뭐 책봉국 요 지위에서 벗어나서 뭐 이렇게 완전한 독립국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일본이 조선을 먹으려고 굉장히 고급 술책을 벌인 그런 시기라고 봐야죠.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구한말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요 시기에 사실 좀 일국의 관점, 조선이라고 하는 어떤 일국의 관점에서만 좀 볼 문제는 좀 아니고요. 이게 세계사적으로도 이제 보면 이 서세동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뭐 이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이런 좀 동아시아의 삼국, 그러니까 이 조선을 이제 비롯해서 옆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당시에 종주국이었던 청나라, 이 좀 세 나라의 상황과 이제 이 대응이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 모양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이 동아시아 삼국의 세계는 그 동아시아가 거의 다였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뭐 나가사키 그 일부만 저 개항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접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840년대에 있었던 그 아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완전히 이제 중국이 뭐 영국한테 졌어?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세계사로 갑작스럽게 빨려드는. 그래서 뭐 일본은 뭐 굉장히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나라는 사실 반응은 거의 똑같았어요. 야, 저놈들이 여길 먹으려고 그래. 강제로 개항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를 걸어 잠그는 형태로 가게 됐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연속적으로 강제로 문을 열리게 된 거고, 사실은 이제 일본이나 조선은 중국이 좀 끝나야 손을 대는 이런 나라여서 조금 시간이 좀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조선이 뭐 쇄국을 하고 뭐 세계 돌아가는데 어두웠고, 이거는 사실 동아시아 삼국이 거의 똑같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 모습은 이제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최초 모습은. 네네, 저 모습. 하지만 그 뒤의 모습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렇죠. 중국하고 조선이 비슷했고 일본은 이제 확연하게 네, 달라졌죠. 그렇죠. 좀 무엇이 그 세 나라의 어떤 그런 좀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중국하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았는가 싶고요. 일본은 그걸 굉장히 빨리 버려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중국하고 조선은 겨우 이제 한다는 게 이른바 동도석이에요. 쟤들이 기계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정신은 우리 쪽이야. 이랬는데 일본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막 설립을 할 뿐만 아니라 이미 1850년대 이때쯤 되면 독일에서 역사 교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일 다 정지 그 하고 부총리급 해갖고 한 200명이 2년 동안 그 세계 유람을 해요. 그게 어쨌든 일본이 근대 일본을 만들게 되는 기본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마 이 세계를 지구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조선하고 중국은 계속 세계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담장을 더 높인다든지 담장이 이제 물리적으로 무너지면 정신적으로 담장을 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한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그 뭐 세상을 보는 좀 어떤 좀 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좁고 협소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조선으로 돌아오죠. 예, 예. 네.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우리 역사 이게 그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좀 지속된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작은 뭐 이렇게 사주명리 조선왕조 실록을 진행하면서 이제 첫 사건이 이제 무인정사 결국 아버지와 이제 아들의 싸움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망할 때도 공교롭게도 이게 좀 가족 싸움이 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물론 이제 무인정서하고 이 시기의 싸움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모양에서는 이제 시아버지와 이제 며느리 이제 싸우는 이 모양이 좀 나왔는데 이 좀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 대원군과 민비의 좀 권력 투쟁 뭐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좀 어땠는지 또 그게 실제로 당시 어쨌든 이 조선 말에 이런 몰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데 뭐 역사를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이게 뭐 근데 권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 있으면 그런 싸움은 사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싸우든 뭐 그거는 다른 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냥 다 있는 거라서 그냥 그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싸움의 양상이 이제 결정되는 것이고 이제 그게 가족 관계까지 되면은 이제 싸움이 더 이제 더러워지게 되죠. 말하자면 대원군은 나라를 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나라가 하필 300년 전이야. 내가 볼 때는 대원군이 살리고 싶은 나라는 아마도 기껏해야 영정조 시절 정도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경복궁 중건도 이렇게 보면 국초까지 이제 그렇게 돌리는 어떤 이런 사람이었다고 보고요. 민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나라건 뭐건 그런 거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전 뭐 굉장히 뭐 그 사람을 뭐 명성황후로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도 정치 이상 가는 그런 안정, 뭐 폭정, 뭐 부패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결코 면할 수가 없고 가장 나쁜 거죠. 뭐 나라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결국 일본 낭인들한테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제 왕족들의 어떤 무능과 이제 부패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조선의 역사에서 뼈아픈 뭐 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좀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중요했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 좀 명백하게 좀 이렇게 그 흘러가고 있는 이 좀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이 좀 우리 백성들의 힘을 좀 모으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렇게 좀 도모를 할 이제 그러한 어떤 이 좀 대안의 정치 세력이 부재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실제로 당시에 그 뭐 지식인층이라고 할까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게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도 정치 이후로, 그러니까 1830년대 이후로는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치 세력이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 세력이 이제 이념 쪽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려면은 그게 뭐 산업의 변화라든지 뭐 하다못해 왕조의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거의 이게 갑자기 외계인 침공 같은 이런 상황을 맞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조선 말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백성들로서는 거의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근데 지배계급은 사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절을 굉장히 좀 어둡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당시에 보면은 전혀 또 이제 그런 어떤 단추라고 할까? 또 노력이 없었던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당시에 어쨌든 그러한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서 조선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개의 어떤 경향.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위정척사파, 또 이제 급진개혁파, 또 온건개혁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런 당시 이제 어떤 이 뭐 상층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높이 평가 안 해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게 전혀 뭐 이렇게 크게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위정척사파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바른 것이고 저 삿된 놈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거에 동조하는 놈들 다 처벌해라. 그러면 나라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거고, 사실 뭐 온건개혁파라든지 급진개혁파라든지 이거는 그냥 줄여서 말하면 그냥 일본 힘 빌어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제국주의의 어떤 뭐 이렇게 야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걸 전혀 이제 고려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게 1870년대 그 개항 이전에부터 벌써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조선을 먹어야 된다. 또 심지어는 그거 공작까지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사람은 내가 사신으로 가서 저놈들이 날 죽이면 그때 조선을 쳐라.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본을 이용해서 좀 뭘 좀 해보겠다. 뭐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뭐 근대화를 해보겠다. 이런 거라는 건 사실은 내가 볼 때 전혀 뭐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그걸 좀 침수봉대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위정척사파 정도가 이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 거지만 이게 좀 굉장히 그러니까 큰 흐름은 아니었다고 봐요, 저는. 당시에 이제 어떤 이 지식인층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내용이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아래로부터의 어떤 또 이 노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 가보농민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좀 할 수 있나요? 저는 좀 그게 유일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 윤치호 일기에 보면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선은 1894년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이게 한편으로 이제 종교 조직에서 시작됐지만 그 당시 이제 동학 지도부 그 최시영 지도부 이제 최재우가 죽고 나서 여기서는 전라도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우려하고 저들은 가짜다. 세상을 변란하려는 자들이 동학의 탈을 쓰고 자꾸 입도하고 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사실은 뭐 그런 쪽으로 좀 모였다고 봐야 되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비전은 있었단 말이에요. 보국안민, 광제창생 이런 게 있었고 나중에는 외세를 일단 몰아내고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그런 어떤 백성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시 이제 고종이 외국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종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종을 무슨 뭐 개혁군주다 어쩌다 이런 사람인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백성을 자기 나라 군대로 진압하는 것도 이거는 사실 정당성이 없는데 외국 군대를 이용해서 그걸 진압한다. 그래가지고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청일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청일전쟁이 나기 이전에 거의 이제 학계, 우리 역사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가보외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일본군이 들어와서 지금 용산에 있다가 경복궁을 습격한단 말이에요. 습격하고 그때 고종하고 민비가 그때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종은 그때 죽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는데, 이렇게 지도자가 죽을 자리를 못 찾으면 굉장히 나중엔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동학혁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뭐 이렇게 딴 건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신분제가 그 안에서 이미 폐지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주 하약 이후에 집강소 같은 경우는 이 백성들이 통치 능력도 있다는 게 증명이 된 어떤 이런 거였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지배계층이 저렇게 막 하는데도 이 정도의 역량이 있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끝까지 저항해서 뭐 이렇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뭐 최대 30만에서 50만 뭐 정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할 때 보면 초기에는 전라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없어요. 그때 다 죽어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백성들이 이제 주로 이제 전라도 쪽에서 이제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게 거의 전국적인 상황이었었고, 백성들은 정말로 이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항했다. 그 저항이 끝나면서 사실은 그 이후는 거의 별책부록 같은 것이지, 저는 조선은 사실은 1894년 7월 23일 날 경복궁 습격 그때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반봉건 또 반회세의 어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이렇게 봉기했던 이런 그 갑오농민 전쟁이 결국 이제 좌절을 하면서 조선은 이제 예정된 그런 몰락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미 네. 망한 거죠, 나라. 이제 이런 그 동학민 그 전쟁이 좀 좌절하게 된 데에는 부패한 권력이 그러니까 외세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진압한 게 이제 그 뭐 주된 이유겠지만, 이게 좀 그 동학 그 혁명 진영 안에서의 어떤 분열 또 뭐 이렇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최시영 지도부하고 전라도 동학하고 이제 분열이 있었고, 최시영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게 포교만 허가해주면 우리가 다 그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 뭐 이렇게 경복궁 침공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른바 전봉준하고 김계남의 어떤 뭐 이런 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큰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무력으로는 그때 이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2차 봉기 때 보면은 주로 이제 주력군으로 동원된 것은 조선의 중앙군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지휘한 게 일본군인데 걔들이 이제 후비 보병이라고 그래갖고 200명밖에 안 돼요. 당시 청일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정예 부대를 빼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부대가 투입됐는데도 이렇게 거의 뭐 전멸에 가까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게 전쟁이 아니고 거의 최초의 그 양민 학살이다 이렇게 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저의 좀 약간의 어떤 개인적인 아쉬움도 좀 담겨 있는 이런 이제 그 질문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어떤 위로부터의 개혁을 이제 뭐 추진했다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그 좀 급진계합화와 같은 이런 좀 젊은 지식인층과 또 이 아래로부터의 어떤 이 또 이 변혁을 좀 이렇게 추진했던 이 갑오농민 전쟁의 지도자들, 뭐 전봉준이나 이제 그 김계남 선생 같은 분들, 좀 이런 어떤 연대는 좀 불가능했나요? 불가능했다고 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네. 이
동학 지도부는 잘 모르겠고 이 개화파들은 별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높게 취급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제 대원군하고 이렇게 통하는 길은 있었고요. 이 급진 개화파들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백성들 따위랑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그들의 한계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말하자면 중앙 권력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잡으면 된다. 이거 일본의 도움이라도 받아갖고 좀 해보겠다. 이런 게 갑신정변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 이제 뭐 박살이 나는 거 이런 거여서 사실 나중에도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초기 독립운동은 양반들이에요. 평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동학혁명에서 워낙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한 세대 걸러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 독립운동의 흐름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죠. 결국 이제 그 갑오농민 전쟁이 좀 좌절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또 조선 땅에서 정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전쟁, 이 청일 전쟁 이후에 조선은 사실상 이제 식민지로 좀 들어서면서 이제 몰락을 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그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역사가 이렇게 좀 허무하게 좀 막을 내린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좀 그 조선의 어떤 역사를 좀 대하는 그런 뭐 관점이라고 할까요? 뭐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는지,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사실 다 허무해요. 세계 어떤 나라든 뭐 더러워 금방 망하지 뭐 이렇게 한심하지 이런 거는 뭐 세계 다 공통이죠. 망국은 그래서 이제 서글픈 것이고 어이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조선 멸망의 과정이 더 비참하고 뭐 어이없고 뭐 이렇게 참 황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떠나가 망할 때는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전체를 볼 때는 거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물어봐야 된다. 다른 역사를 볼 때 다른 나라들은 막 1000년, 2000년씩 잘 되는데 여기만 이제 500년밖에 못 갔다 뭐 이러면은 뭐지? 우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현찮은가? 뭐 이렇게 뭐 땅이 좀 현찮은가? 아니면 재수가 없나?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역동적인 세계였었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각각이 제가 볼 때 이제 대충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시대의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500년이 갔다고 보고, 맨 끝에는 그게 해결할 힘도 없고 해결하려고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힘도 없었던 상황에서 하필 재수없게 옆 나라가 일본이야. 따지고 보면 그런 나라가 없었으면 이렇게 망국은 안 하고 뭐 다른 경로를 걸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역사에는 가정도 없지만 사실은 뭐 재수없다 이런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500년 단일 왕조로 500년 간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 무슨 뭐 로마 제국은 뭐 1000년 가지 않았느냐, 뭐 신라가 1000년 가긴 했는데 그거는 단일 왕조로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로마 제국이 1000년 간 거는 우리 역사가 5000년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 기껏 200년, 300년 그 세다고 하는 당나라, 청나라 이런 것도 300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거나 에너지가 없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역사라는 걸 볼 때 과거에서 오늘 막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에 대한 핑계를 찾아낸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낭비예요. 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좀 둬라.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이 핑계를 끌어내건 저 핑계를 끌어내건 있었던 일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해결할 방책은 있는가? 방책이 있다면 그걸 막는 사람들은 누구고 추진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요거를 잘 가려서 그 우리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헤쳐나가는 이런 지혜를 좀 얻었으면 어떨까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문제를 이제 과거의 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예, 그리고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지금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라고 돌려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죽어가지고. 네. 아니, 그 말은 굉장히 좀 옳은 말씀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가 좀 허망하게 이렇게 몰락을 했지만 그 뒤에 새롭게 펼쳐지는 어떤 이 좀 역사라고 할까요? 그 바로 이제 일본의 어떤 이런 강점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맞서서는 또 다양한 또 그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오죽하면 일본 애들이 징글징글하다 그랬겠어요. 네. 그동안 우리 역사 덕후 신석주님을 모시고 진행했던 사주명리 조선왕조 실록 이 번외편 시간을 오늘 대한제국 편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이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때 일어났던 사건, 뭐 교훈 등을 모두 알아본다는 것은 사실 좀 턱없이 좀 부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 조그만한 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사주명리 조선왕조 실록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